자, 여러분들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 학습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습지보다는 아직 뭐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잠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면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퓨버, 과거에 살고 있었던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자네들이 길고 긴 시간에 걸친 전 지구적 운동에 의해 퇴적, 습곡, 다시 또 퇴적, 또다시 습곡되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에 땅의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가스와 액체, 그리고 고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각각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이라고 하며 이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가연성, 즉 불에 잘 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화석연료만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은 찾아보기 힘들죠. 인류의 생산성 증대와 풍요를 가져오게 된 역사적인 대사건,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 열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질인 이 화석연료의 발견 없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 화석연료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의 주 재료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엔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서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또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화석연료의 그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그늘은 바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소 과정, 즉 화석연료와 산소와 결합하여 활활 타오르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막대하게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탄소 1개와 산소 2개로 이루어진 기체 분자를 말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사실 지구의 대기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기체로서 식물들의 생장활동에 꼭 필요한 광합성 과정의 주 원료이자 식물들의 몸을 구성하는 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과잉되면 문제를 발생시키듯 필요 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산되고 적체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이산화탄소는 원래 지구에서 우주로 발산되어야만 하는 열에너지를 마치 온실처럼 가둬버리는 온실 효과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화석연료들을 내일부터 당장 쓰지 않으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발명품이 바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란 태양의 비달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800년대 초반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파동으로서의 빛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 즉 빛에너지는 파동으로서 이동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설명을 통해 빛이 입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제시되게 되며 이는 1922년 아서 컴턴의 X선 산란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태양전지는 바로 이 빛의 입자적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걸까요? 바로 비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때려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랍니다. 과학특기와 함께 대체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반도체란
탄소를 제외한 14족 원소, 실리콘과 저마늄을 정제해 만들어낸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지만 부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공간의 중간중간에 13족 원소 또는 15족 원소를 콕콕 집어넣는 행위, 즉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훨씬 좋아짐과 동시에 기묘한 특징을 가지는 물질로 재탄생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P형 반도체, 반대로 최외곽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가 도핑되어 최대한 주변으로 전자를 뱉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N형 반도체가 바로 그것들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P형은 파지티브, 즉 양극형 반도체라는, N형은 네거티브, 즉 음극형 반도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오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뭔가 전자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N형은 그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매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 학생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2개의 반도체를 서로 접합, 즉 맞닿도록 배치하게 되면 N형에 존재하던 전자들이 P형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P형의 접합 부분은 전자들이 꾹꾹 눌러 담기게 되고, 반대로 N형의 접합 부분은 전자들을 잃게 되면서 여기에서 전압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전압차가 전기 회로의 장벽처럼 작동하여 이 전압차를 이겨낼 수 있는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수한 회로, 다이오드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이오드 회로의 N형 반도체 부분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 무수히 쏟아지는 비달들이 P형으로 옮겨간 전자들을 때리면서 이 전자들이 다시 N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회로 전체에는 접합면에 쪼여지는 빛 때문에 발생한 전압차에 의해서 전자는 N형으로부터 출발해 회로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P형으로 들어오게 되고, P형으로 돌아온 전자는 다시 비달에 의해 N형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달의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전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태양전지의 원리랍니다. 그리고 이 태양전지를 얼만큼 많이 집약적으로 설치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 낮 시간 동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비축해두고 그렇게 저장해둔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 발전, 즉 태양광 발전의 원리라는 사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단순 수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하루 평균 지구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의 양은 약 1.51 곱하기 10의 22승줄이라는, 이는 어찌 보면 감도 안 잡히는 천문학적인 수치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 만든 이 태양광 패널도 어찌 보면 이 에너지의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도움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단순히 열의 형태로 바뀔 뿐일 빛 에너지를 TV를 켜고 사진을 찍고 요리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과학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퀴를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공해 없는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최근 한수원이 현대자동차와 울산시와 협업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교하자면 화력발전소에서 원유 8,000톤만큼의 석유를 태웠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전기의 양, 가구로 환산하면 1만여 가구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량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30년생의 소나무 약 25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약 1만 6,50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열 에너지로 소실될 뿐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치인 태양전지. 이 기술을 이용해 우리는 실제로 태양광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연구의 중심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과학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과학을 쿠키처럼. 자, 이제 다시 학습지 하겠습니다. 학습지에서는 빛의 이중성 첫 단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자, 빛의 파동설과 입자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입자라고 하는 것은 부피, 질량, 운동량을 가지며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요. 자, 이 녀석이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면 이 녀석이 직접 가서 유리창을 깨뜨리든 내 머리를 때리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이동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입자예요. 질량을 갖는 거의 모든 물질,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편지 같은 거, 엽서 같은 거 뭔지 모르죠. 편지, 엽서, 내가 쓴 종이에 글씨가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되잖아요. 직접 가서 소식을 전달하는 거야. 엽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파동은 파장, 진동수, 진폭을 가지며 직접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결파, 음파,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 컴퓨터 정보통신, 휴대전화, 휴대폰의 메시지, 이런 것은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내 거 휴대폰이 저 상대방한테 직접 이동하지 않잖아요.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쳤던 그 문자만 매질을 타고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입자설이다, 파동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뉴턴부터 한번 해보면, 입자설, 이제 이렇게 뉴턴이 주장을 했다, 이거야. 뉴턴 시대에 파동설을 주장했던 허이언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00년도에 맥스웰, 1800년도 후반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빛은 파동이야. 이렇게 완전히 실험적 사실, 이론적 사실, 파동 방정식을 맥스웰이 만들었으니까 다 끝났는데 1905년에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됐다 해가지고 썼어요. 헤르츠랑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HF라고 하는 새로운 공식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더니 설명이 되더라. 이게. 그래도 한동안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컴퓨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빛 알갱이가 맞는데 그래가지고 입자에 대한 생각이 이제 완전히 굳혀졌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설, 여러분들 여기 사람 이름을 내가 핑크로 놔뒀을 텐데 허이언스, 영, 프레넬, 맥스웰 이렇게 있습니다. 허이언스는 파면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했고요. 파동을. 영이라는 사람은 간섭무늬를 가지고 빛의 이중슬릿 실험에 영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첩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파동설인데 영은 최초로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 빨간색은 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메타, 보라색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메타 이렇게 빛의 파장을 각 색깔별로 전부 구했어요. 처음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회절무늬. 프레넬은 회절무늬라고 하는 것을 또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회절이든 간섭이든 다 파동성이에요. 파동성.
파동의 중첩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맥스웰은 이 파동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 수식을 만들었어요. 4개로. 자, 그런데 거기에 광속이 나오는데 그 빛의 속도하고 전자기파 속도하고 같더라.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가 아닐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려고 했던 파동 방정식에서 나왔던 전자기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헤르츠예요. 헤르츠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처음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전자기파를 헤르츠가. 그런데 광전 효과도 처음 발견을 했어. 근데 설명이 안 됐지. 그 설명을 아인슈타인이라는 알바생이 해버렸다. 그때 당시에. 자, 입자설은 뉴턴은 빛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입자이며 직진성과 반사는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직진과 반사는 입자에도 되고 파동에도 되거든요.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한 뉴턴의 생각이 아래 한번 봐볼까? 뉴턴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은 뉴턴은 빛이 유리나 물과 같은 매질로 입사할 때 꺾이는 걸 봤어요. 굴절하는 까닭을 빛 입자와 매질 사이의 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 입자이고 분자도 입자이니까. 그래서 빛의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틀린 생각이죠. 지금 현재는 빛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졌어요. 느려졌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파동으로 설명하지 않고 입자와 매질 사이 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은 레나르트하고 헤르츠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게 파동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 막 억지 주장을 막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전효과 현상을 설명을 매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빛을 광자라고 하는 입자로 보아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E는 이꼴 HF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금속에 X선을 쪼여주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면서 산란된 X선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을 컴퓨터 산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컴퓨터 산란은 전자와 X선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더라는 거야. 아인슈타인 주장을 인용을 하니까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입자설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빛의 입자성을 보면은 헤르츠와 레나르트 실험. 금속에 자외선을 쪼이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광전자 방출을 발견하였고 실험을 하였는데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계속하니까 이게 설명이 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설명이 가능하지?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 광전 효과로 설명은 뭐 입자성으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감히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간섭이 나왔고 회절이 나왔고 다 파동 방정식도 나왔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동에서의 에너지를 구하면은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은 용수철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락 할 때 그 용수철 탄생 에너지죠. 이것은 최대로 늘어났을 때 2분의 1 ka 제곱이 되는 거죠. 질량이 최대의 진폭을 가질 때.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 상수인데 m 오메가 제곱, 여러분들이 물리 2에서 배워야 돼. 이거 각속도인데 이것은 m 2파이 f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 파동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2파이 제곱 m f 제곱 a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하나에다가 하나인데 이게 파동의 수 n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개수거든요. 파동의 개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면 이런 뜻이야. 밝으면 이런 뜻이야. 밝으면 밝기 n이. 자, F는 진동수고, 그 다음에 A는 진폭이에요. 진폭.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정리하면 자, 파동은 질량이 없으니까 여기에 로우라고 하는 매질의 밀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 여기 로우 안에는 여기 n이 들어가 있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파동에서 나오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실험을 해서. 자,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상을 설명하는 건데, 금속에 어떤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이면,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이면 그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더라, 이게.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불러. 빛광자 써서 빛에 의해서 튕겨져 나왔다. 그래서 광전자. 뭐 이제 광전효과 실험은 광전관에 빛을 비추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어 양극에 도달하면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문턱 진동수를 F0 이렇게 썼는데 한계 진동수 하기도 하죠.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되게 하는 최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양극에 도달하는 광전자 수가 감소하면 광전류가 감소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 실험 장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실험 장치를 말하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 여기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함수 W. 자,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일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워크 펑션에서 워크 W를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HF0인데 F0는 바로 뭐다? 한계 진동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녀석의 질량을 m, 속도가 v 그런다면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어떻게 되냐? 쪼여진 빛이 F야. 그래서 HF.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일 함수 값이야. W. 그리고 나머지 것이 어떻게 되냐? EK야. EK. 이렇게. 그래서 쪼여진 빛의 진동 에너지에서 한계 진동수를 빼주면 돼요. 즉, 일함수 값을 빼주면 돼요. 일함수 값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쪼여진 빛의 에너지가 아니라 쪼여진 빛에서 일함수 값을 뺀 값이 바로 광전자가 가지고 튕겨 나오는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책에서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한계 진동수 이하의 빛. 여기가 문턱이라고 보는 거. 문턱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문턱의 높이. 문턱의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된다가 일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문턱 진동수 이하일 때 이하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쪼여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강하게 쪼여도 광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광전자가. 자, 이게 실험적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쪼여진 빛 HF가 문턱 진동수보다 더 커. 이렇게. 쪼여진 빛이 이렇게 더. 그러면은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 쪼여지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 하더라도 즉시 방출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빛의 세기를 좀 더 세게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그 센 것만큼 더 많은 광전자가 튕겨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 몇 쪽에 있냐면은 173쪽에 맨 밑에 자료실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놨어요. 자, 실험 결과와 고전적 해석의 차이. 1번 그림 보면은 빛의 세기와 광전자의 방출.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가 방출되어야 돼요. 파동 이론에서 보면 요 n이 있잖아요. n. n이 있으면 n이 크면 에너지가 크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센 빛이라도 어쩐다고?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전자의 개수, 광전자 개수에만 관계가 돼요. 빛의 세기는. 자, 이게 크면 이제 그 한계 진동수보다 큰데 이게 크다. 그러면은 방출 전자의 수에와 관계된다라고 아까 여기에서 설명이 됐어요.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빛이 입사한 후 광전자 방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파동 이론에서는 시간이 꽤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빛을 흡수한 전자가 금속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탈출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 저축이 돼야 돼. 에너지가 저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참 있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빛의 세기, 빛은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즉시 전자가 방출돼. 그 즉시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와 전자의 방출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야 돼요. 자, 그래서 파동에서 보면은 F가 작다 하더라도 N이 크면 에너지가 크잖아요. 여기 보면은 N이 크면 F 값이 작다 하더라도 N이 크면 이게 크거든요. 에너지 값이. 그래서 약한 빛도 오랫동안 쏘면 나와야 되거든요. 또 밝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 관계가 없고 쪼여진 빛의 진동수에만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야. 진동수에만.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큰 빛을 쪼여주면 그때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파동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했으면 아인슈타인은 유명인사가 안 됐어요. 근데 파동 이론으로 그때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빛은 파동이야 하고 확신했는데 그걸 아무리 들어서 실험 결과와 일치시키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혁신적인 거였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빛을 알갱이로 보자. 불연속적인 양으로 보자. H라고 하는 플랑크가 5년 전에, 1900년이죠. 지금 1905년이라고 보면 5년 전에 논문에서 밝혔던 H라고 하는 녀석을 이때 쓰면 되는다. 불연속적인 양으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뭐냐면은 광 센서가 있어. 광 센서. 빛의 양,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장치. 그래서 화재 감지기, 자동문, 도난 경보기, 속도 측정기.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지하에 자동차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형광등이 켜지는 거예요. 내력 없이 계속 형광등을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 물체가 오면 그때부터 뭐가 불이 켜지게 이렇게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 센서가 있는 거예요. 광 센서는 뭐냐? 광 다이오드예요. 광 다이오드.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광 다이오드는 광 센서의 일종으로 PN 접합 후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전하 결합 소재라고 하는 CCD가 나와 있어요. PN 접합면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게.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는 태양전지를 날개를 펴죠. 그다음에 전자계산기의 새카만 부분이 태양전지 판넬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태양광 주택. 요즘에 태양전지 판을 유리에다가 붙이고 그래. 아파트에서는 천장이 없으니까 유리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정보 기록 장치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 결합 소자 CCD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소자. 지난번에 작은 전류로도 빛이 번쩍번쩍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떤 화합물인데 그 화합물에서는 그 가시광선이 나오도록 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전자가 떨어질 때 그게 빛을 방출하게끔 만든 다이오드가 있다. 광 다이오드라고 그런다 했어. LED라고 그랬죠. LED. 자, 그래서 이제 그 LED는 빛을 비추면은 접합면에서 광전 효과로 인해 광전류가 흐르는 전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전지 광 센서에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광 다이오드에서 전류와 전압의 발생 과정을 보면, 자, 광 다이오드 접합면에 빛이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 띠로 들뜨면서 양공과 전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올라가요.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거기 그림 보세요. 그러면은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P형 반도체에 있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올라간 빈자리가 양공은 P형 반도체에 쌓이고 올라왔던 전자는 광전자들은 N형 반도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쌓이면 그게 전지의 N극처럼, 전지의 마이너스 극처럼, 전자가 있는 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처럼, P형 반도체는 플러스 하나들이 모여있는 플러스 극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이어스라고 그랬죠. 바이어스, 다이오드에 0.7V 정도의 전압을 반대로 순방향으로 걸어줘야지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0.6V, 7V 이상 바이어스가 발생을 해야 전류가 흘러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통 태양전지는 1.1V가 발생을 하는데 0.1V를 빼니까 어떻게 되냐. 0.5V에서 0.6V 정도 돼요. 태양전지 하나에서 나오는 전압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계속 직렬로 연결해요. 그러면 10개를 연결하면 5V, 100개를 연결하면 50V, 200개를 연결하면 100V, 이렇게 220개를 연결하면 110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110V를 얻을 수 있고 220V를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약 0.5에서 0.6V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당.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정리했어요. CCD, 전화 결합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차지 커플 디바이스. 수백만 개의 광 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소자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자, 여기 마이크로 렌즈라고 하는 것에서 빛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렌즈 있죠? 렌즈, 마이크로 렌즈에서 가지고 빛이 모아져가지고 색 필터를 통과를 해요. 색.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통과를 해서 그 밑에 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 밑에가 이게 있는 거예요. 광 다이오드가.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구조, 빛을 모으는 마이크로 렌즈와 빛을 RGB 색상으로 분리하는 색 필터 아래 광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화결합 소자 CCD가. 자, 원리는 빛이 CCD에 도달하면은 양공과 전자쌍이 바로 생성이 돼요. 빛에 의해서. 그러면 광전자가 양극 아래에 저장이 되고 전화량 측정으로 빛의 세계를 측정해서 영상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에 변환되면 아날로그 신호예요.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CPU나 메모리 카드 이런데 LCD로 보내서 LCD는 화면이죠. 화면에 보내요. 화면이고 여기 메모리는 저장하는 거고 CPU는 영상을 처리하는데 아까 CCD에서 막 전자가 오른쪽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오른쪽 이동해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 컨베이어 벨트 타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전화량을 측정해서 하나씩 한다고 했죠. 그건 전류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몇 개 세는 게 몇 개 이렇게 세는 게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CPU에서 영상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내주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은 이중성인데요. 이중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뉴턴이 말했던 입자하고는 좀 다른 성질이다. 이제 금방 빛 알갱이를 아인슈타인이 HF라고 설명했던 것은 그래서 광량자설은 퀀텀 시어리예요. 퀀텀 시어리 오브 라이트. 자, 그래서 빛의 양자설, 양자 이론 이런 뜻이에요. 빛은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이동해 간다라는 거야. 덩어리가. HF만큼의 덩어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야. 자, 전자가 받는 에너지는 빛의 진폭에는 무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게. 그런데 아까 파동에서는 E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F 제곱, A 제곱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진폭이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E는 이꼴 HF 오로지 진동수에만 관계가 있고, 자, F는 람다분의 C예요. 왜? C는 이꼴 F 곱하기 람다니까 여기. 그래서 F는 람다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분의 C를 집어넣으면
H 람다 C가 돼. H 람다분의 C. 자, 그래서 이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빛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1927년인가 솔베이 회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즉 빛은 전자기파이면서 동시에 광자의 흐름이며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컴퓨턴 실험이랄지 또는 그 광량자 실험, 광전자, 광전 효과 실험을 하면 빛을 입자로 실험을 하니까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이랄지 회절에서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파동을 실험하면 파동이 나타나요, 결과가. 그러면은 어떤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해가지고, 고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실험 장치가 있으면, 아, 빛은 이중성이네. 이렇게 우리가 확 이해를 할 텐데, 파동으로 실험하면 파동이 나오고, 입자로 실험하면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파동을 주장한 사람은 계속 파동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입자를 주장한 사람한테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입자성을 주장했던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파동으로 입자로만 계속 나오니까 입자로 설명을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입자성과 파동성이 아주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서로 면박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우리 한번 정리하자 해서 정리한 게 솔베이 회의라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물질의 이중성 실험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81쪽에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솔베이 회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거기에 사진 속에 17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거기 지금 29명이 서 있거든요. 29명이 서 있는데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야. 거기. 그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입자가 맞아, 파동이 맞아. 서로 면박 주지 말고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고 합시다. 해서 이중성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결론을 짓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보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자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차트가 여러분들 다음 챕터가 뭐냐면은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네. 자, 물질의 이중성.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바이바이.